내 나이 59. 나는 3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았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이 집의 모든 것은 변했지만 단 하나 시어머니의 독설만은 세월의 풍파를 비껴간 듯 언제나처럼 날카롭고 서슬퍼랬다. 특히 그 화살이 나의 친정을 향할 때면 나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리곤 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들이랑 어울리지 말랬지. 내 친정 것들은 하나같이 배운 게 없어서 상종을 못하겠다. 시어머니 강복순 여사는 당신의 아들, 내 남편 최진수가 세상의 중심인 양 떠받들며 살았다. 그 귀한 아들이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나를 아내로 맞았을 때부터 시어머니에게 내 친정은 평생의 흠이자 경멸의 대상이었다. 나는 죄인이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된 죄, 그리고 가난한 엄마의 딸로 태어난 죄. 오늘도 어김없었다.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내가 새로 산 행주를 보더니 혀를 찼다. 시어머니 나를 보지도 않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내 친정어미가 그리 가르치더냐? 살림을 이따위로 하라고? 나는 또 시작이구나 싶어 대꾸 없이 밥만 씹었다. 30년의 세월은 나에게 침묵이라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저 말에 일일이 상처받기 시작하면 나는 단 하루도 버텨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갑옷에 실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내 남편의 제삿날이었기 때문이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거의 다 차렸을 때 친정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사에 보태라며 과일과 직접 부친 전을 좀 보냈다는 것이었다. 나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아실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현관으로 나가 음식을 받았다. 오빠의 정성이 담긴 따끈한 전을 보니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가난했지만 우리 남매의 우애는 그 누구보다 끈끈했다. 나는 시어머니 몰래 엄마가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동그랑땡 몇 개를 제사상 한편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남편도 우리 엄마를 참 좋아했으니까 분명 좋아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막 제사를 시작하려는데 부엌에서 나온 시어머니의 눈이 매처럼 제사상을 훑쳤다. 시어머니 전을 가리키며 이 전은 뭐냐?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나 작은 목소리로 친정에서 오빠가 좀 보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사상으로 다가와 맨손으로 그 전을 집어들었다. 시어머니네 얼굴에 전을 들이밀며 내가 말했지.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 모를 더러운 음식은 우리 아들 상에 못 올린다고. 내 친정에서 만든 건 밥이 아니라 흙이야. 흙. 나 울먹이며 어머니 제발이요. 그래도 저희 오빠가 성의껏.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전을 부엌 구석의 쓰레기통에 그대로 처박아 버렸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음식물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내 속마음 흙이라고? 우리 엄마가, 우리 오빠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음식이 흙이라고? 당신 아들만 귀한 자식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조상도 아니란 말인가? 30년을 참았다. 당신 아들 죽고 나서도 이 집의 대소사를 다 챙기며 당신을 봉양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걸까? 당신에게 나는, 내 가족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밖에서 제사 지내야 하니 썩 나오지 못해. 라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과 분노는 오히려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은 단순한 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친정이었고 나의 어머니였으며 지난 30년간 짓밟혀온 내 자존심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방문 밖에서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 엄마 괜찮아? 할머니가 너무하셨어. 나 문 너머로 너는 들어가. 아빠 제사 지내드려야지. 나는 괜찮지 않았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차마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내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캄캄한 방 안에 누워 20년 전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얼굴을 떠올렸다. 엄마는 늘 내게 시어머니께 잘해라. 그분도 여자고 엄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내 마음 알아주실 게다. 라고 말씀하셨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엄마 말대로 좋은 며느리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던져야겠다고. 더 이상 내 어머니와 내 가족을 모욕하게 둘 수는 없다고. 침묵의 갑옷은 이제 금이 가다 못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죽은 남편의 사진이 붙어있는 달력. 시어머니는 해가 바뀌어도 저 달력만은 절대 떼지 못하게 했다. 저 달력 뒷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 채 나는 그저 시어머니의 지독한 아들 사랑이라 여기며 오늘 밤 내 인생을 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삿날의 냉전은 며칠간 계속되었다. 집안의 공기는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나는 그녀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애썼다.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친정 오빠의 환갑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내게는 하나뿐인 오빠. 홀어머니 밑에서 나를 업어 키우다시피 한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나는 며칠을 망설이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30년간 단련된 죄인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이 저희 오빠 환갑이라서요.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저녁이나 한 끼 먹기로 했는데 다녀와도 될까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숟가락을 내려놓는 탁 소리가 식탁의 정적을 깼다.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국구름만 보며 내 오라비 환갑이 밥 먹여주냐?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그래도 하나뿐인 오빠 환갑인데 얼굴이라도 비춰야 도리일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 도리, 굶어 죽지 않고 이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며느리 도리는 뭔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그깟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갈 시간에 그 돈으로 우리 성민이 손주 과자 한 봉지나 더 사와라. 그게 내가 할 도리야. 이번에도 여지없었다. 내 가족의 기쁨은 내 시어머니에게는 하찮고 무가치한 것이었다. 나는 꾹 참으며 대답했다. 나는 제 돈으로 다녀올게요. 성민이 선물도 두둑이 사올 테니 허락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내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뒷감당은 내가 알아서 해라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이번에도 못 들은 척 텔레비전 소리만 키울 뿐이었다. 환갑 잔칫날 나는 결국 혼자 집을 나섰다.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뻔한 거짓말을 했고 나는 더는 묻지 않았다. 오빠와 올케, 조카들을 보자 억지로 눌러왔던 서름이 북받쳤지만 애써 웃으며 우리 아들이 시험 기간이라 정신이 없네 하고 둘러댔다. 오빠는 그런 내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 투박한 손길에 나는 또 한 번 울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시어머니가 또 어떤 트집을 잡아 나를 괴롭힐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집안의 공기가 내가 나갈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싸늘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방 안이 온통 뒤집혀 있었다. 장롱문은 열려 있고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린 채 옷가지들이 헝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시어머니가 내 낡은 좌식 화장대를 뒤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내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옥으로 만든 낡은 비녀가 들려 있었다. 내 속마음 안 돼. 다른 건 다 참아도 저건 안 돼. 저건 그냥 비녀가 아니야. 우리 엄마의 손 떼고 눈물이고 내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야. 당신이 뭔데 감히 우리 엄마를 만져. 나는 이성을 잃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내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나는 소리치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가 놀라 나를 돌아봤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내 특유의 냉소로 바뀌었다. 시어머니 비녀를 흔들어 보이며 방이 하도 지저분해서 치워주려던 참이다. 버릴 건 좀 버리고 살아라. 이런 잡동사니는 대체 왜 가지고 있는 게냐? 잡동사니? 그 한마디에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비녀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내 평생 처음 있는 반항이었다. 나는 비녀를 가슴에 품고 부들부들 떨며 만지지 마세요. 이건 잡동사니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엄마예요. 당신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어머니 어이없다는 듯 뭐. 내 엄마, 죽은 내 엄마가 고작 이딴 비녀란 말이냐? 미쳐도 곱게 미쳐라. 나는 그래요. 나 미쳤어요. 어머니가 나를 30년 동안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잖아요.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가진 모든 걸 무시하고 짓밟았잖아요. 대체 내가 우리 친정이 어머니한테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데요? 우리의 고성은 마침 돌아온 남편에 의해 중단되었다. 남편은 엉망이 된 방과 울부짖는 나와 노기등등한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얼굴을 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에게 하소연했다. 시어머니 진수야, 잘 왔다. 내 마누라 좀 봐라. 내가 방 좀 치워준다니까.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저게 미쳤지, 안 미쳤냐? 남편은 나를 보았다. 나는 그의 눈에서 일말의 희망을 찾으려 했다. 이번만은 내 편이 되어줘. 당신도 알잖아. 저 비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그는 내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누르며 말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정희야, 그만해.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가 뭘 아시고 그러셨겠어? 늙으신 분, 내가 좀 이해해드려라. 내가 좀 이해해드려라. 그 말은 내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밀어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었구나.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밖에 없었구나. 내가 좀 이해해드려라. 남편의 그 말은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30년이었다. 30년간 나는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의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수없이 나를 죽여왔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심장이 찢겨도 친정 식구들이 무시당해 피눈물이 흘러도 나는 당신의 아내이기에 이 아이의 엄마이기에 모든 것을 참아냈다.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었다. 어쩌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의 감정을 받아내는 방패막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지 모른다.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세계의 섬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식사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죗값을 치르라는 듯 나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잠자리도 슬그머니 서재로 옮겨버렸다. 아들 성민이만이 내 주위를 맴돌며 눈치를 살폈지만 어른들의 싸움에 낄 수 없는 아이는 그저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이 넓은 집에서 오롯이 나 혼자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나는 마치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밥도 잠도 모두 거부했다. 몸이 힘든 게 아니었다. 마음이, 내 영혼이 길을 잃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무엇을 위해 이토록 참고 견뎠을까? 내 손에 꼭 쥔 엄마의 옥비녀만이 차갑게 식어가는 내 존재를 증명해주는 듯했다. 내 속마음 이해하라고? 뭘 더 이해해야 하지? 내 엄마의 마지막 흔적마저 잡동사니 취급하는 저 사람을, 그 앞에서 내 가슴의 대못을 박는 당신을, 그래,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평생을 이해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처음부터 그랬다. 이제야 깨달은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앙상하게 마른 내 모습을 보다 못한 아들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아들, 엄마, 제발 뭐라도 좀 먹어.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나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나를 걱정하는 저 아이의 얼굴에 젊은 날의 내 남편이 겹쳐 보였다. 저 아이도 훗날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저렇게 갈팡질팡하다. 결국 제 어미의 손을 들어주는 남자가 될까?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내 아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강해져야 했다. 내가 먼저 이 사슬을 끊어내야 했다. 나는 아들이 내민 죽을 받아먹었다. 꾸역꾸역. 살기 위해서,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숨죽여 살지 않겠다고. 내 남은 인생을 시어머니의 종착역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고. 나는 내 자리를, 내 공간을, 내 인생을 되찾아야만 했다. 다음 날 나는 작정하고 남편이 있는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앞에 서서 30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을, 내 인생을 건 첫 번째 선언을 했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우리 분가해요. 그제야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남편 뭐라고? 분가? 이 나이에 무슨 분가야? 그리고 어머니는 어떡하고? 나는 어머니는 당신이 모셔. 당신은 평생 효자 아들이었잖아. 나는 이제 못해. 아니, 안 해. 남편은 점점 언성이 높아지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연세가 80이야. 저 몸으로 어딜 가서 혼자 사시라고. 당신이 며느리잖아. 며느리.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 그래, 나 며느리야. 그래서 30년을 당신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 할 만큼 했잖아. 이제 당신 차례야. 아들 노릇 당신이 직접 해. 나는 더 이상 당신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도 감정 쓰레기통도 되어줄 생각 없어.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 겨우 그깟 비녀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어머니가 늙어서 실수 좀 하신 걸 가지고. 나는 싸늘하게 그깟 비녀가 아니야. 그건 내 엄마였고
내 자존심이었어. 그리고 당신은 그걸 당신 손으로 짓밟았어. 나는 이제 당신도 어머니도 이해할 생각 없어. 나는 내 말을 마치고 더 이상 그의 대답을 듣지 않고 방을 나섰다. 등 뒤에서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하는 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결심은 섰다. 내 생애 처음으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남편이 반대하든 세상이 나를 욕하든 상관없었다. 나는 이 집을 나갈 것이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나의 첫 번째 투쟁이었다. 나의 분가 선언 이후 집안은 살얼음판보다 더 차가워졌다. 남편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시어머니는 내가 마주칠 때마다 집안 말아먹을 년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나 있었다. 나는 묵묵히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작은 월세방을 알아보았고 틈틈이 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어머니의 짐이었다. 평생을 아깝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신 분답게 방 안에는 수십 년 묵은 잡동사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남편은 어머니 물건에 손대지 말라며 으름장을 놨지만 이 집을 떠나려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나는 코를 막고 먼지 쌓인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달아빠진 옷까지, 빈 약병들, 언젠가 쓰일 거라며 모아둔 낡은 상자들. 그녀의 가난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다. 가장 큰 문제는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벽걸이 달력들이었다. 시어머니는 해가 바뀌어도 낡은 달력을 떼어내지 않고 그 위에 새 달력을 덧붙여 걸곤 했다. 가장 위에는 올해의 달력이, 그 밑에는 작년, 재작년. 그렇게 20년치가 넘는 달력들이 흉측하게 겹겹이 쌓여 있었다. 10년 전 죽은 남편의 생일마다 시어머니는 가장 위에 있는 달력의 그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를 치며 우리 아들 생일이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나는 그저 지독한 아들 사랑이라 여기며 그 달력 뭉치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못을 뽑고 묵직한 달력 뭉치를 바닥에 내려놓자 푸석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나는 이것들을 끈으로 묶어버리려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가장 위에 있는 올해 달력뿐만 아니라 그 아래 겹쳐진 모든 달력의 특정 날짜에 희미하게 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꾹꾹 눌러 쓴 탓에 뒷장까지 자국이 남은 모양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는 달력 뭉치를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다. 2023년, 2022년, 2020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먼지는 더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전 내 남편이 살아있던 해의 달력이 나왔다. 남편의 생일에는 어김없이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매년 똑같은 날짜, 10월 23일. 그 날짜에 남편의 생일과는 다른 검은색 펜으로 그려진 작은 동그라미가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10월 23일은 내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바로 20년 전 우리 엄마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날이었다. 내 속마음 이게 뭐지? 왜 우리 엄마 제삿날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지?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 동안 매년? 아니야, 우연일 거야. 어머니가 이 날짜를 아실 리가 없어. 내색 한 번 한 적 없으신 분인데. 친정엄마 장례식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안 비추셨던 분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다른 해의 달력들도 미친 듯이 넘겼다. 9년 전, 15년 전, 20년 전 달력까지. 모든 달력의 10월 23일에는 어김없이 그 검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심지어 가장 오래된 20년 전 달력의 그날에는 동그라미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 쓰여 있었다. 너무 오래되어 글씨가 번져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돋보기를 찾아와 그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사부인 첫째사.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사부인이라면 우리 엄마, 첫째사? 그럼 이 동그라미는 시어머니가 매년 우리 엄마 제삿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왜? 평생을 우리 친정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대체 왜?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20년치 달력 뭉치를 다시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력의 맨 뒷장, 두꺼운 마분지로 된 뒷면을 살펴보았다. 그냥 하얀 마분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손으로 쓸어보니 무언가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달력의 맨 윗부분을 고정하는 쇠고리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나는 손톱으로 쇠고리를 비틀어 겨우 빼냈다. 그러자 20년치의 달력들이 한 장씩 분리되며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맨 뒷장의 마분지 뒷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마치 개미 기어가듯 빽빽하게 무언가가 쓰여 있었다. 그것은 날짜별로 정리된 짧은 기록들이었다. 누가 볼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눌러쓴 흔적 하나 없이 날아갈 듯한 필체로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읽었다. 10월 23일. 사부인, 올해도 찾아뵙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철없는 제 며느리 정이 좀 잘 보살펴 주소. 걔가 저를 닮아 속이 깊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은 이미 숫덩이일 깹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은 일기였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비밀 일기. 그리고 그 일기는 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와 참회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 나를 짓밟던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이 이 낡고 더러운 달력 뒷면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달력 뒷면의 글씨들을 읽어내려갔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시어머니가 오직 친정엄마의 제삿날에만 기록해 온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제문이자 참회록이었다. 한 해 한 해 기록을 따라갈수록 나는 내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15년 전 10월 23일. 사부인 잘 계시지에. 올해 정의가 44이 됐습니다. 지 애비 제사 지낸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구박을 해도 속으로는 다 전연히 짠해서 그럽니다. 너무 모질다고 저를 원망치 마시고 사부인께서 제 마음 좀 알아주이소. 10년 전 10월 23일. 사부인, 큰일입니다. 정희 아비, 제 아들놈이 먼저 갔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자식 앞세우는 벌을 받는지요. 이제 정희는 어찌 삽니까? 제가 더 독해져야겠습니다. 제가 모질게 굴어야 전연히 독하게 맘먹고 꿋꿋하게 살아낼 깹니다. 사부인, 하늘에서 제 아들놈 만나거든 우리 정혜 잘 지켜달라고 전해주이소. 나는 이 구절에서 숨을 멈췄다. 남편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는 나에게 내가 내 아들 잡아먹었다며 저주를 퍼부었다. 그런데 그녀는 뒤돌아서서 내 걱정을, 내 앞날을 홀로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독설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며느리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터져나온 비뚤어진 모성의 발현이었다. 가장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몇 년 전 내가 큰 수술을 받았을 때의 기록이었다. 5년 전 10월 23일. 사부인, 정희가 많이 아픕니다. 제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습니다.
병원비가 산더미라는데 제가 평생 모은 쌈짓돈, 정이 몰래 진수놈 편에 보냈습니다. 내 친정에서 보태준 거라 둘러대라 신신당부했습니다. 전현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서 제가 준 돈인 줄 알면 죽어도 안 쓸 테니까요. 부디 우리 정이 수술 잘 받고 일어나게만 해주이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랬다. 5년 전 수술비가 모자라 막막해하고 있을 때 남편이 장모님이 남겨두신 돈이라며 친정 오빠가 건네주더라며 돈 봉투를 내밀었었다. 나는 돌아가신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며 그 돈을 받고 펑펑 울었다. 그런데 그 돈이 시어머니의 돈이었다고? 평생을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 나를 구박하던 그 사람의 피 같은 돈이었다니.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인 작년 달력의 기록을 찾았다. 작년 10월 23일, 그날은 아들 성민이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처음 집에 데려온 날이었다. 작년 10월 23일, 사부인 우리 강아지 성민이가 장가간답니다. 정이 전현, 이제 시어머니 소리 듣게 생겼습니다. 저를 닮아 며느리 고생시킬까봐 제가 다 걱정입니다. 사부인, 제가 정희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그거 다 벌 받나 봅니다. 그러니 사부인께서라도 우리 정희 좋은 시어머니 되게 해달라고 좀 빌어주이소. 저는 이제 늙어서 힘이 없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죄책감에 내 속마음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다 뭐야?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나를 미워하고 내 친정을 멸시했던 그 모든 게 나를 지키기 위한, 나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럼 내 30년의 서름은, 내 눈물은 다 뭐가 되는 거지? 나는 평생을 당신의 거짓말에 속아서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온 거잖아. 바보같이, 등신같이, 분노가 치밀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겉으로는 상처 주는 말만 골라 했을까? 그놈의 자존심이 뭐길래 며느리에게 내가 널 아낀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당신의 그 지독한 자존심 때문에 나는 30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 분노 끝에는 더 큰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려 단 한 번이라도 노력했던가? 그녀의 모진 말 뒤에 숨겨진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왜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까? 그녀가 나에게 친정 것들은 더럽다고 말할 때 그건 어쩌면 나에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니라 너의 가난한 과거가 혹시라도 내 발목을 잡을까 걱정된다는 그녀만의 서툰 표현은 아니었을까? 나는 그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이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녀 앞에 낡은 달력 뭉치를 내려놓았다. 나는 목이 메어 이거 뭐예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달력 뒷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시어머니 싸늘하게 시선을 피하며 쓸데없는 걸 봤구나. 늙은이가 심심해서 낙서 좀 한 걸 가지고 뭘 그리 유난이냐. 치우지 못해. 그녀는 달력을 빼앗아 방구석에 던져버리고는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며 내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외면했다. 나에게 미안하다 혹은 사실은 널 아꼈다. 그 한마디를 해주는 대신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길을 택했다. 나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아니,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30년간 나를 지탱해온 원망이라는 감정이 사라지자 나는 길을 잃었다. 그녀를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는 이 지옥 같은 현실. 나는 시어머니를 증오했던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진실 앞에서도 끝까지 나를 밀어내는 현재의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사이에서 완벽하게 길을 잃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치우지 못해. 시어머니가 내지른 그 한마디는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버렸다. 그녀는 진실 앞에서도 거짓의 가면을 벗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방을 뛰쳐나와 내 방에 틀어박혔다. 이제는 원망도 미움도 죄책감도 아니었다.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거대한 혼돈 속에서 나는 허우적거렸다. 30년의 세월이 통째로 농락당한 기분. 나는 대체 무엇을 믿고 누구를 용서해야 한단 말인가.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문득 달력 뒷면에 적혀있던 한 구절이 뇌리를 스쳤다. 18년 전 10월 23일 사부인 올해도 보문사에 다녀왔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 올리고 사부인 좋아하시던 약과도 올렸습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보문사. 시어머니가 매년 우리 엄마의 제삿날에 찾는다는 그 절. 그곳에 가면 이 지독한 거짓과 진실의 연극, 그 마지막 막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끝내 말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다음 날 가족들에게는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시어머니가 다니던 작은 절, 보문사로 향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절은 고즈넉했다. 나는 곧장 주지 스님을 찾아가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그녀에 대해 물었다. 스님은 강복순 보살님이라며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주지 스님 차를 내어주며 아, 강 보살님 며느님이시구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보살님께서 늘 우리 며느리가 언젠가 여기를 한번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하셨지요. 나는 놀라며 저희 어머니가요? 주지 스님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사부인, 그러니까 며느님의 어머님 위패를 이곳에 모신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되었지요. 그 첫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스님의 이야기는 20년 전 그날 우리 엄마의 장례식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주지 스님 회상하며 그날 강 보살님은 상복도 입지 않은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위패 하나를 꼭 쥐고 있었지요. 스님, 제 사부인입니다. 오늘이 발인인데 제가 죄를 지어가지를 못합니다. 부디 스님께서라도 좋은 곳으로 가시게 길 좀 닦아주십시오 하며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나는 숨을 멈췄다. 장례식에 오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그 시각 절에서 울고 있었다니. 나는 왜 못 오셨던 겁니까? 정말 바쁘셔서. 주지 스님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바쁘셨던 게 아닙니다. 오지 못하셨던 게지요. 그 양반, 그러니까 강 보살님 남편분의 반대가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이랑은 상종도 말라며 며느리 버릇 나빠지니 절대 못 간다고 대문을 걸어 잠갔다고요. 그날 아침 강 보살님은 남편분과 크게 다투고 집을 뛰쳐나와 곧장 이곳으로 달려오신 겁니다. 시아버지, 그랬다. 호랑이 같았던 시아버지. 당신이 살아계실 적에는 시어머니도 내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관심조차 없었다. 시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오직 아들과 손주에게만 향해 있었으니까.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 시어머니 위에도 더 무서운 시어른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지 스님 강 보살님은 한참을 우시다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제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제 며느리는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겠지요.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 편이 낫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지 스님, 제가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말하면 그 아이는 저 대신 제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원망하게 될 겁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차라리 모든 미움과 원망을 제가 다 받는 게 낫습니다. 제가 악역이 되면 적어도 제 며느리는 남편과 아들 녀석 보고 이 집에서 버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님의 마지막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구나. 그래서였구나. 그녀가 장례식에 오지 않았던 이유. 그녀가 평생 내 친정을 모욕했던 이유. 그녀가 진실 앞에서도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시아버지에게 향할지 모를 내 원망의 화살을 그녀가 온몸으로 대신 막고 있었던 것이다. 3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는 악역을 자처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위해 기꺼이 미움받는 길을 택했다. 내가 그녀에게 잡동사니 취급받았던 엄마의 비녀를 부여잡고 울부짖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 얼마나 입이 근질거렸을까? 그럼에도 그녀는 끝까지 함구했다. 나를 위해서. 나는 법당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서러움도 원망도 죄책감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에 대한 바보같이 미련하고 지독하게 이기적이면서도 너무나도 희생적이었던 한 여자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스님은 그런 내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어머니,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바보 같은 며느리가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았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나의 오열은 20년 전 시어머니가 이곳에서 흘렸을 그 눈물 위로 겹쳐지며 텅 빈 산사를 가득 메웠다. 그녀는 내 친정밥이 더럽다고 말했지만 실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따뜻한 밥을 30년 동안 나 몰래 지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밥을 이제야 처음으로 맛본 것이다. 보문사에서 내려오는 길 나는 울지 않았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텅 빈 가슴에 아주 작은 온기가 천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30년간 나를 짓눌렀던 원망과 미움이 씻겨나간 자리에 한 여자에 대한, 나의 시어머니에 대한 애틋하고 시린 연민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여리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서툰 사랑으로 며느리인 나를,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남편과 아들은 거실에서 굳은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말없이 사라진 것을 걱정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지나쳐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둘렀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변명도 설명도 아니었다. 나는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냉장고에서 반찬거리들을 꺼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 지글지글 생선이 구워지는 소리가 적막하던 집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다. 남편과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엌을 서성거렸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고 어머니,
저녁 드세요. 방 안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내 목소리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녀 역시 직감한 듯했다. 식탁에는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나와 남편,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오직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다. 나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을 한술 떠서 시어머니의 밥그릇 위에 올려드렸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갈치구이에 가장 부드러운 살을 발라 그 위에 얹어드렸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마음을 읽었다. 미안하다는 후회와 고맙다는 안도와 이제야 알았느냐는 원망 섞인 안쓰러움이 그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담담하게 어머니, 저 보문사 다녀왔어요. 내 말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다. 남편과 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 스님께 다 들었어요. 20년 전에 저희 엄마 장례식 날 왜 못 오셨는지, 그리고 매년 저희 엄마 제사를 혼자 지내오셨다는 것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름진 손으로 밥그릇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참으며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를 지켜주셔서요. 그리고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30년을 원망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다. 진심을 담은 나의 첫 번째 사죄였다. 그때였다. 푹 숙이고 있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시어머니 고개를 든 채 눈물을 떨구며 밥이나 마저 먹어라. 국 식는다. 그것이 전부였다. 내가 잘못했다는 사과도 사실은 널 아꼈다는 고백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투박하고 무심한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나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시어머니다운 화해의 방식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눈물 젖은 밥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먹는 이 저녁 식사가 참으로 달고 따뜻했다. 분간은 없던 일이 되었다. 내가 먼저 남편에게 그냥 여기서 같이 살아요라고 말했다. 이 집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다. 이곳은 서툴고 아팠지만 서로를 지키려 했던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 친정을 욕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녀의 잔소리를 더는 오해하지 않았다. 국이 짜다는 말은 내 건강이 걱정된다는 말로, 돈 좀 아껴 써라는 말은 내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로 나만의 번역기를 통해 듣기 시작했다. 여전히 우리는 살갑고 다정한 고부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묵묵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얼마 전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보문사에 다녀왔다. 친정엄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내 남편의 위패 앞에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절을 마치고 돌아선 그녀의 얼굴은 내가 지난 60평생 본 그 어떤 모습보다도 평온해 보였다. 나는 깨달았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아픔까지도 끌어안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